자, 17번 알고리즘 문제 한번 자바 스타일로 등장한 거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하나 뭐 추가해 놓은 게 있어요. java.math 라이브러리 그 클래스 안에 빅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제가 그대로 지금부터 복사를 떠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 한글 문서에도 이 동작 원리를 설명해 놓은 보충 설명을 제가 주석문으로 달아놨는데 뭐 일단은 그래도 일단 자세히 하나하나씩 단어풀이 하면서 아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여기 나온 대로 java.math.bigInteger 얘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코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 라이브러리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왜 그러냐면은 메인 함수를 중점적으로 보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코드가 정상적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클래스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죠.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일명 메소드나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mport 키워드로 불러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메소드나 클래스 같은 거를 원래 사용을 하려면은 import 키워드를 사용해가지고 반드시 불러와야 돼요. 이 에디트 창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필요한 걸 기능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분들 C 언어에서는 이걸 보통 이렇게 사용하죠. 샵 include. 네,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무슨 헤더 파일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h 뭐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C 언어 관점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고 자바에서는 이제 이거를 클래스로 이제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위해서 import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사용한다.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가져오겠다고 그랬냐면 자바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이거 지금 클래스 안에입니다. 클래스 안에. 자, 이 뜻을 잘 보셔야 돼. 자바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내부에 여러 가지 어떤 또 하위 클래스가 많겠죠. 하위 클래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중에 math라고 하는 클래스를 접근해서 math라는 클래스를 접근한 거예요. 아시겠죠? math라는 클래스를 접근해서 거기에서 또 math 클래스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또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뭘 가져온 거예요? 빅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했다. 사용하겠다. 이 뜻이죠.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냐면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import를 만약에 한다고 해보죠. 자, 자바 입력하고 점을 입력하는 순간 보이시나요? 애플립, AWT, 무슨 뭐 AWT 등등등 컬러 막 엄청 많죠. 이러한 어떤 하위 클래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나마 요즘에 개발 툴들이 이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료 버전이라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왜 이거 개발 툴 할 때 이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생겨서 장점이 생긴 게 뭐냐면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이렇게 메뉴가 하위 클래스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나 사용자 입장에서도
와,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고 편하게 이렇게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 쪽 관련해서 뭐 이렇게 셀프로 학습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편의 제공 기능이 이게 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이런 게 안 떴거든요. 예전에 이런 거 안 떴어요. 뭐 이런 게 어딨어. 자동 완성 뜨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뜨다 보니까 편의성이 이제 증대된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리즘 공부를 하실 때 클래스 안에 아, 이러한 무수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구나라는 개념을 알고는 계셔야 돼. 물론 클래스를 내가 다 학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근데 시간은 걸리는 건 이제 그건 천천히 시간 투자를 조금씩 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클래스의 구조가 이런 트리 구조로 돼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점을 딱 입력하는 순간 내부에 또 하위 클래스들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하고 계시는 거가 한보 전진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점 했어요. 자, 매스 입력했어요. 점 입력하겠죠. 그러면은 아, 여기 보니까 뭐 저기 매스 클래스 안에 보니까 네 가지 정도의 세 가지 정도의 클래스에 여기 뭐 라운딩 무슨 모드라고 하는 어떤 뭐 이런 또 이거 엔티티 개체라고 할까요? 뭐 개체가 이렇게 존재하네. 이런 것들이 막 존재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이 매스라는 이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옆에 보시면은 이게 그리고 이게 영어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야, 이거 영어 나 약한데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 물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저 요즘에는 또 번역기가 또 잘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번역기로 냅다 달려가셔가지고 번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특정 어떤 이 클래스에 대해서 요즘에 구글 검색을 하셔도 여러 개발자분들이 저 특정 클래스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자세히 또 게시를 해놓은 블로그 글들이 티스토리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검색을 잘 하셔야 돼. 누군가 이 클래스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올려놓은 클래스 사용법을 메소드나 클래스 사용법을 미리 게시글로 자료를 올려놓은 거나 블로그 같은 걸 이게 검색을 잘 하셔야 그래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검색하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죠. 맞죠? 예. 자꾸 막 문제 설명 안 하고 뭐 이상한 거 설명하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강조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아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뭔가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으면은 해결 방법으로 가장 빠른 거는 검색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을 좀 이해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시켰고, 자, 클래스 이제 진입을 해서 여기 메인 함수를 이제 만났죠. 이 메인 메소드 안에 지금 이 세 줄짜리를 이제 처리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라인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빅 인티저라고 여기 지금 쓰여 있는데, 원래 이제 뭐 구글링 검색을 해보면은 이 명칭에 대한 의미가 풀이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단어를 직역해서 보면 원래 이렇게 되죠. 빅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크다라는 뜻이죠. 규모가 큰 거. 이게 원래 빅이죠. 이거 규모가 작은 건 뭐겠어요? 보통 작다 그러면 스몰이죠. 빅이라는 얘기가 규모가 큰 거죠. 그럼 빅 인티저. 뭔가 뭐 규모가 있게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인티저라는 말은 원래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십진수 정수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이게 인티저죠. 정수값을 다루는 게 인티저입니다. 그러니까 빅 인티저 그러면은 오케이, 뭔가 정수와 연관된 클래스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단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물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그냥 학습한 배경 지식에 의하면 베이스가 저는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수와 연관된 클래스.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빅 인티저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n이라는 객체를 생성한 거죠. 이거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빅 인티저 기반의 n이라는 객체를 생성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ew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 그 new라는 키워드가 바로 생성을 한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뭘 한 거예요? 생성자. 이게 생성자가 되는 겁니다. 생성자 함수. 빅 인티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클래스 기반의 생성자 함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서 안에 뭘 넣었어요? 값으로 1, 2, 3, 4, 5라고 하는 문자열 값을 넣은 거죠. 여러분들 원래 쌍따옴표 붙으면은 이게 문자열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문자열이에요. 쌍따옴표면. 그러니까 1, 2, 3, 4, 5라고 하는 문자열 값을 여기다가 n에다가 대입을 한 거죠. n에 저장을 시킨 겁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 1, 2, 3, 4, 5라고 하는 게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찍었으니까 이게 문자열로 처음에는 인식이 되다가 여기에 나중에 n이라는 거에 이제 그 저장이 되는 순간, 저장되는 이후부터는 뭘로 변하는 거예요? 얘가 정수 값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자면, 좀 굳이 의미있게 풀이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빅 인티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정수를 기억하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맞는 얘기잖아요. 정수잖아, 정수. 말 그대로 정수를 정수값으로 인식되도록 도와주는 클래스가 바로 빅 인티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말 맞는지 볼까요? 아유, 궁금하면 검색해보면 되지. 내가 예상한 게 맞나 틀리나 검색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막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빅 인티저. 큰 숫자의 정수를 다룬다. 빅 인티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래 빅 인티저를 사용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인트는 범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티저, 원래 인트죠. 인트가 원래 이거고, 이거의 확장형이 원래 롱이라는 타입이 존재합니다. 롱이라는 타입이 여기 존재하는데 엄청 크죠. 자, 단위수가 막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인트는 원래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되고, 롱이라고 하는 어떤 메모리 그 사이즈는 8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넘어서면 모두 0으로 출력된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그런 말 아세요? 사실 좀 이거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오버플로우예요. 이 범위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은 언더플로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정 범위를 벗어났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럴 때 보통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숫자 범위를 물론 넘는 경우가 잘 없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 특히 금액과 관련된 어떤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통장에 이제 그 계좌 그 단위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데에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버플로우가 왜 무서운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통장 계좌에서 물론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부자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부자 입장에서는 계좌에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해서 돈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 금액을 만약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대형 은행기관이나 그런데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런 금액을 벗어났을 때,
만약에 입금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오버플로우 현상 발생되면 그 대형 사고죠. 뭐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의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빅 인티저라는 클래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빅 인티저는 문자열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숫자의 범위가 무한하게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숫자이든지 담을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핵심 설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맞잖아요. 맞죠? 원래는 문자열 값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건데, 원래 문자열 값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거를 정수 값으로 인식되도록 도와주는 클래스가 바로 빅 인티저 클래스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어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이 뜻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수학 계산만 하면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단어가 이 클래스 또는 메소드에 적혀있는 명칭이 사용된 이 단어가 왜 어떤 의도로 개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단어 명칭을 적어서 부여했을까 라는 그 배경을 여러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부 제대로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클래스다. 그러니까 단위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은행 계좌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고 할까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릿수 최대 저장 단위가 만약에 뭐 10억 단위라고 해보죠. 근데 만약에 10억 단위를 넘어가는 100억 단위를 만약에 저장을 못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왜? 그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산상 단위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입금했으면 입금한 만큼의 그 엄청난 그 금액의 양을 있는 그대로 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빅 인티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됐다. 어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현실에서 IT 공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오버플로우 현상.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이거를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면 개발자 입장에서,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거 대형 사고라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대형 사고다라고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습이 그냥 우리가 그냥 연습을 하는 어떤 그런 연습 모드였으면 사실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 별 감흥이 없겠지. 근데 실제로 시스템을 상용화해서 은행권에서 만약에 탑재를 시켜서 이 소스 코드를 만약에 이게 사용을 한다, 알고리즘을. 그러면은 그때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 발생하면 대형 사고예요.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나는 100억을 입금했는데 100억을 입금 시도를 했는데 통장에 근데 통장에서는 최대 표현 가능한 자릿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99억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10억 단위까지만 표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만약에 이게 99억에서 1억 더 붙어가지고 100억이 됐는데 100억을 입금을 했어요. 100억 입금 시도를 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영원으로 그냥 처리돼 버리는 거야. 진짜 이런 대형 사고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까 그 내용 설명된 대로 인트라든지 뭐 그다음 롱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은 얘로 쓰게 되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최대 허용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 이상 큰 금액이나 이거보다 더 작은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도 있잖아,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우리가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값도 존재하지만은 음수값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마이너스 범위에서도 이게 인트하고 롱 그 마이너스 그 밑으로 그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범위를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뭐 진짜 말 그대로 그 단위를 벗어나면은 그냥 빵원 처리가 된다 이거지. 이해되셨나요?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야.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롱하고 인트 이 최대의 결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값에 마이너스 1을 더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가 9가 되잖아요. 맞죠? 여기가 9가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금된 게 이 빵원으로 처리된다고. 이 말이 돼요? 계좌에 빵원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발생한 거예요? 언더플로우가 발생한다니까, 실제로. 언더플로우 발생하면 계좌의 잔액이 빵원이 돼버려. 대형사고지,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 설계를 잘못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범위도 똑같죠. 이게 마이크 범위가 되는데 여기 마지막에 7로 돼 있는데 1을 더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1을 더 더하게 되면 8이 되잖아. 그럼 이 범위를 벗어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원으로 저장된다니까? 계좌 잔액이? 그럼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융당국에게 당장 민원신고 내고 막 소송 걸고 싸움 나죠. 멱살 붙잡고 막 싸움 납니다. 그런 싸움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살벌한 대형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이런 단위의 어떤 그런 그 가중치, 그 가중치 그 이상의 범위를 초과했을 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값을 안전하게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빅 인티저가 등장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도 더 높은 단위를 많이 무한의 개념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야. 단위를 많이 저장한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조, 막 이거 막 계속 가잖아요. 뭐 경을 넘어가도 상관없어. 이걸 막 이거 하는데 이만한 값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여기 이거 문자열로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거죠. 이러면 이걸 저장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 뭐가 되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런 개념을 무한의 개념으로 저장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바로 전문용어로 얘기하는 게 메비우스의 띠라 그러거든. 메비우스의 띠. 이렇게 돼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야. 근데 여러분 이 메비우스의 띠 마크가 어디서 쓰이는지 아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마크에서 쓰여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마크에서 쓰인다니까. 진짜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잘 보세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깔려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옆에 이 보라 색깔 이거 리본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무한대의 개념이에요. 무한의 개념이야. 무한 기호를 원래 메비우스의 띠로 이렇게 써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 무한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 빅 인티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하게 무한한 자릿수 단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클래스다. 그래서 이거를 정수 형태로 인식 가능하도록 능력을 지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언더플로우나 오버플로우를 반드시 그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항상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된다. 그게 뭐 개발자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칙 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개발 업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업 작업이나 이런 것도 막 잘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백업이 생명이다 막 그런 얘기 하듯이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값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수 값으로 인식되도록 도와주는 클래스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예방조치 차원에서 등장한 클래스가 빅 인티저 클래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n이라는 객체를 여기다가 1, 2, 3, 4, 5 형태로 이렇게 얘를 문자열로 이게 전달을 해서 이게 전달 받으면은 여기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같은 개념으로 빅 인티저 클래스 기반으로 m이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를 선언을 했고, 그 선언된 객체 안에 생성자를 이제 대입을 한 거죠. 빅 인티저라는 생성자 안에 54321이라고 하는 문자열 값을 m에다가 전달한 거죠. 근데 전달 받는 시점부터 그 이후에는 뭐가 된다? 54321이라는 게 문자가 아니라 숫자 정수 값에 해당되는 숫자 데이터로 저장이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1, 10, 100, 1000, 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5만 단위가 되는 거죠. 54,321이 지금 m이라는 객체에 저장이 됐다,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뭐라 그랬냐면 system.out.print라고 이렇게 메소드가 등장했어요. 출력문 함수죠. 출력을 하라 그랬는데 뭘 출력하라 그랬냐면 n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했어요. n이라는 건 변수가 아니고 이제 객체죠. 자바의 개념으로 하면 이게 이제 뜻을 풀이하면 이겁니다. n이라는 객체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동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n이라는 객체가 compare to 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이렇게 뜻이 해석이 되는 거죠. 맞죠? 함수라는 건 원래 메소드랑 같은 말인데 이제 그걸 기능을 수행한다, 동작을 한다, 뭐 행동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compare to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compare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비교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비교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비교한다. 뭘 비교할 거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m하고 비교한다, 이 뜻이에요. m 객체하고 비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m 객체하고 뭘 비교할 건데, m 객체가 지닌 정수값과 비교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n이라는 객체가 가진 정수값을 m 객체가 지닌 정수값과 비교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서로 n과 m 두 가지 정수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겠죠,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은 여기 실제로 n이라는 변수는 12,34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나온 대로 하면 54,321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크죠. m 값이 큰 거죠. m 값이 큰 거니까 이게 바로 이런 비교가 됐을 때 원래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true라고 판별을 하겠죠. 맞죠? 이게 원래 true죠. 그러면 반대로 1, 2, 3, 4, 5하고 만약에 5, 4, 3, 2, 1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죠. 조건이 맞지가 않잖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때는 맞다 틀리다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얘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정말로 이렇게 true, false로 찍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 뼈대는 이게 맞는데 이제 표현식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게 n 값이 이거였죠. n 값이 얘보다 지금 작죠.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작으면 마이너스 1을 찍으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식대로 하면은 n 값이 얘고 m 값이 얘인데 m보다 작으니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게 대수 비교가 이게 맞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찍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대소 비교가 이렇게
이렇게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결과로 나온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네, 마이너스 1 나옵니다. n값이 더 작다 이거지. 자, 그럼 반대로. 자, 일단 결과는 마이너스 1 구했어요. 자, 이제 나머지 경우도 한번 테스트 해보죠. 어차피 학습 차원에서. n이 만약에 m과 같으면 0을 찍는다 그랬죠. 같으면 0을 찍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저기 엑셀에서 여러분 보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갖다 기억 그냥 이렇게 할게요. 원래 여러분들 그 엑셀에서도 왜 그런 함수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엑셀에서 이거 비슷한 거 배우셨을 거야. 이게 또 엑셀하고 또 약간 좀 연관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엑셀 갑자기 또 이거 생뚱맞게 꺼내느냐, 생뚱맞게 꺼낸다기보단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vlookup이라는 함수인가? 얘를 잠깐 꺼내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vlookup 함수창, 이거 아마 익숙하신 분들 있을 건데, 여기 렌즈룩업 보이나요? 여기 잘 보세요. 설명.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면 여기 false라 그랬죠. 이 개념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정확히 일치한다는 얘기는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가 같은 데이터면은 어떻게 한다? 얘를 0으로 표시하거나 false라고 표시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개념이 존재해요. 이 vlookup 함수를 원래 쓸 때 이런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이 같지는 않고 다른데 비슷한 경우에는 true라고 찍거나 아예 생략을 하고, 같이 일치한다 그러면은 0이라고 찍거나 false라고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같은 기준으로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0을 찍습니다. 그럼 얘가 이게 false가 인식이 되거든요. 이 개념이 이게 똑같이 쓰인 거예요, 자바에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데이터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을 찍어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해. 진짜 이런다니까요, 진짜.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돼 있어요? 그 다음, n 값이 만약에 m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때는 1로 찍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1, 2, 3, 4, 5 이제 뭐 이렇게 5, 4, 3, 2, 1 근데 사실 이게 숫자 값을 바꿔야 되는 게 맞아. 여기가 이제 이 경우에는 1, 2, 3, 4, 5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이래야지 같은 거죠. 이래야지 이게 0을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연히 이게 반대로 돼야죠. 맞죠? 5, 4, 3, 2,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막 1만이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런 값이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 여기도 5만이라고 할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 경우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을 찍어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대상 값이 오른쪽의 비교 대상인 이 값보다 만약에 크다. 왼쪽이 오른쪽 거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된다? 1을 표현해준다. 자, 컴페어 연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컴페어라고 하는 거는 이 XOR 게이트를 활용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일치하는데 0이 동작하느냐? 바로 이 XOR 게이트를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자, XOR 게이트를 원래 공식 명칭으로 하면은 컴페어 연산용으로 쓰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입력 신호가 A하고 B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OR 게이트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출력 신호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에 00, 01, 10, 11이 되겠죠. 자, 그럼 출력 신호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같은 신호면은 제가 고장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호면은 0을 출력해 주는 거죠. 고장나니까 0을 출력한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같은 입력 신호니까. 서로 다른 입력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 게이트가 활용한 걸 컴페어 연산한다, 비교 연산을 할 때 쓰인다, 이 개념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JDK 여기 자바에서도 이 compare to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된다? 일치하면은 같은 거니까 0을 뽑아내는 거죠. 네,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XOR 연산 기법이 쓰인 거라 보시면 돼요. 이 compare to라는 함수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정보처리 기사랑 정보처리 산업기사 난이도에서 그 과거 개편되기 전에 2019년도까지가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등장을 했었는데 개편을 한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전자계산기가 빠졌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격증 종목 중에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라든지 뭐 전자계산기 기사 또는 뭐 전자계산기 기능사 이쪽 계통에서는 이게 아직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왜 하필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한 거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전자계산기 일반 구조가 아직도 정보처리 기능사에는 필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기기발에서도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출제자가. 이 XOR 게이트의 실제 용도가 이런 어떤 자바 개념 함수에서도 똑같이 쓰인다라는 이 기반의 지식을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의도로 아마 출제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경우 다 찍어볼까요? 일단 마이너스 1은 지금 우리가 한번 구했으니까 얘는 됐어요. 얘는 됐는데 이거를 이제 값을 제가 바꿔볼게요.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1을 했고 얘를 1, 2, 3, 4, 5로 한번 바꿔볼게요. m 값을 1, 2, 3, 4, 5 바꿔보면 이번에는 정말로 0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0 나오죠? 같으니까 0이래잖아. false래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를 5만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1만으로 바꿔볼게요. 자, 됐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실행 결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나오죠? 어우, 다 나왔네. 검증 끝났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알고리즘이 맞습니다. 어려운 알고리즘이 맞는데 이미 유사 IT 자격증 엑셀이나 이런 어떤 뭐 ITQ 엑셀 또는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의미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예, 뭔가 이게 아다리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다니까요. 그럼 미국인들은 같다라고 표현할 때 일치하는 데이터를 false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문화가 있구나. 이런 걸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건이 서로 일치한다 그러면은 true니까 1이라고 찍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데이터를 비교할 때 일치한다 그러면은 false라고 찍는 문화가 있거든.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요. 이 코드 분석이 좀 약간 수월해지는 측면이 정말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디버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예, 여기서는 이제 이 비교 자체가 이 비교 이거 틀렸지. 여기로 가야죠. 예. 그래서 비교는 1, 2, 3, 4, 5가 당연히 더 작죠. 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결과를 찍어줘야 정상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비교식이 지금 성립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고 영상 반복 시청해서 한번 분석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